안녕하세요. 저는 그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몇 년 된 이야기지만 공산 맞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제 인생에 정말 예쁜 인연이 생겨서 자랑하고 싶어 글 좀 써봅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제 자랑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고등학교도 가지 않고 언니랑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고지식한 아버지 때문에 그 어린 나이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오빠 뒷바라지를 해야 했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야 하지. 머리도 나쁘고 재능도 없는 오빠의 별 볼 일 없는 대학교 장학금 마련한다고 고생 좀 했네요. 언니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성인 되자마자 집 나가버리고 결국 혼자 남은 제가 오빠 졸업까지 시켜야 했습니다. 어찌 꾸역꾸역 졸업시켜 놓으니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건지 저한테 이제 제 살 길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라고 해서 무서웠지만 집만큼 무섭진 않더라고요. 여간방 하나 잡아놓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밥집에서 배달도 해보다가 시장에 있는 이불 가게에서도 잠깐 일해보고 진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전전하다가 30 되고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쯤에 했던 일이 시장 정육점에서 고기도 썰고 사람도 모으는 일이었는데 의외로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매출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손님으로 오신 아주머니들도 제가 시원시원하게 장사 잘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이구, 젊은 아가씨가 장사 참 잘하네.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해. 보험 팔았으면 홀랑 넘어가겠다. 그때는 보험이란 개념에 무지했습니다. 나이 30 되도록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보험 파는 일이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험 판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달 만에 지점 판매 1등을 하는 성과를 기록했죠. 사실 이 일에는 저의 남편의 덕이 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였는데 사실 제가 보험 일을 하기 전 정육점 사장님 아들이 제 남자친구였거든요. 사실상 저의 시아버지인 사장님은 가게에 잘 나오지 않으셔서 실질적인 사장은 제 남자친구였는데 나름대로 제 일을 도우려고 시장 단골 손님을 상대로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보험을 파는 사람도 많았지만 보험을 사는 사람도 정말 많았던 시절이라 전부터 저를 익히 알고 있던 손님들이 제 남자친구의 소개로 저에게 계약을 하고 그럼 또 그 손님의 지인들이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짜릿한 기분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정육점은 시장에서 가장 큰 정육점으로 연중 무휴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 못지않게 바쁘게 일을 했던지라 결혼식 날에도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1박 2일이라도 신혼여행을 다녀와라 아니면 하루라도 쉬어라 하셨지만 젊어서 그랬는지 일에 미쳤었는지 다 거절하고 일만 했습니다. 신혼집 구하러 다닐 시간도 없고 어차피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다 제가 집 나온 사정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시집살림이 힘들다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애는 또 생기더군요. 터질 것 같은 배 부여잡으면서 버티고 버티면서 일을 했던 저는 애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성애는 엄청 났던지라 애기 돌 때까지는
집에서 열심히 키우면서 나름 휴식의 시간을 가졌네요. 아, 그때도 주말엔 남편 장사 도우러 나갔었지만요. 아들이 돌쯤 지나자 슬슬 몸이 근질거리더라고요. 집에서 봐주실 시부모님도 계시니까 다시 일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도 이제 복귀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정육점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제가 다른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여유가 되니까 직원 한 명 아끼고 같이 벌자는 얘기였죠. 고민이 되었는데 아들이 눈에 밟히니까 멀리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남편하고 일하면 아들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테고 나중에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할 테니 여러모로 그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에 승낙했고 열심히 일했네요. 그렇게 아이 7살이 될 때까지 가게 옆 점포까지 가져와서 늘리고 매출도 많이 올리면서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재우려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여행 안 가요? 여행? 네,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친구들은 가족여행을 간대요.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가고 썰매장도 가고 벚꽃도 보러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가요? 사는 게 바빠 신혼여행도 못 간 처지에 가족여행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환경 탓도 있는 건지 제 어릴 적에 부모님이랑 가족여행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으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고 친구들끼리 그런 대화를 할 줄 몰랐던 저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큰맘 먹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전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갈 것 같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평일 하루, 시부모님의 삼촌분까지 오셔서 저희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평소 잘 잡지 않던 운전대를 남편이 잡았고 저희는 1박 2일로 바다를 보러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행을 갔고 왜 잘하지 않던 운전을 맡기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차도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고 장거리에 지친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 계속 보채고 저도 신경질이 나 있고 남편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실증난 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덩달아 화가 난 제 목소리가 커지고 저희를 말리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눈도 못 뜰 정도의 밝은 빛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끔찍하게 피범벅이 된 남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앞 좌석까지 튕겨나온 아들의 몸이 기괴하게 꺾여진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거짓말 같고 믿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찌그러진 차의 안전벨트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남편과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번의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했지만 오른쪽 다리를 절었고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매일 죽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정육점 일도 할 수 없었고 시댁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갈 곳도 없는데 그냥 있으라고 하셨지만 거기 있으면 남편, 아들 생각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하나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달동네 쪽방 하나 얻어서 매일 울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생각만 수만 번 했습니다. 정말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죽을 생각을 접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리도 저는데 손까지 떠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험을 할 수도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쥐 죽은 듯 목숨만 부지하며 살다가 동네 할머니들 따라서 뒷산에 나물 캐러 가게 되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집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말없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 길로 그냥 절뚝거리며 매일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서 나무를 캐러 다녔는데 저를 제외한 3분은 모두 칠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들이셨습니다. 할머니들은 수다를 떠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때로는 말씀 한마디 없이 매일 나무를 캐시더라고요. 그 메마른 손으로 열심히 나무를 캐시고선 각자 다른 길로 흩어졌습니다. 나물들을 팔기 위해 가시는 거였죠. 처음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따라다녔는데 점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손 좀 떠는 게 뭐라고 죽을 생각을 다 했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열심히 캐서 매일같이 팔러 나갔죠. 할머니들께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할머니들 계신 자리를 피하다가 육교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더라고요. 저 밑에 작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니 재밌고 차들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거기서 몇 년을 나물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들 다 그렇겠지만 하루에 한 번 파는 일이 드물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줍니다. 어쩌다 한 번 팔면 잘된 날이고 가지고 나간 거 다 파는 날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네요. 그렇게 몇 년 장사하다 보니 별의 별일이 다 있었는데 세상 볼 꼴 못 볼 꼴 다 겪은 저도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갑자기 짧아진 가을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서늘해지고 어두워져서 정리를 하려는데 육교를 지나가던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엔 나무를 살 것처럼 괜히 나물들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시키더니 대꾸를 해주니까 더 추근되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정리를 하려니까 제 손이며 어깨를 만지고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아무렇지 않게 불쾌한 말들을 해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취객의 몸을 밀자 취객이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엄마! 처음 보는 청년이 제 쪽으로 뛰어오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들이 죽고 난 후로 누군가 내게 그렇게 부른 게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청년이 나를 부르는 게 맞나 계속 두리번거렸고 청년은 제 옆으로 와서 무섭게 취객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아는 아저씨예요? 아니요, 아니.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티가 났는지 취객이 더 세게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그래도 다리 때문에 똑바로 서 있기 힘들었는데 당겨지는 바람에 저는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취객의 팔을 뒤로 확 꺾어버리더라고요. 취객은 육교 난간에 찰싹 붙어서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경찰서 가고 싶어? 너 지금 폭행이야, 폭행. 이런 건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 가고 싶으면 가시죠. 여기 CCTV가 한두 개인 줄 아세요? 뭐? 에이씨, 너 내가 오늘은 그냥 가는데 너 가만 안 둬. 진짜 가만 안 둔다. 취객은 바쁘게 도망치면서도 이쪽을 계속 뒤돌아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저는 평소보다 심하게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괜찮으세요? 다치신 것은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내가 다리가 원래 좀 아파서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댁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실 것 같은데. 청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짐을 챙기는 것을 돕더니 기어코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며 제 나무를 짊어지고 절 따라 나섰습니다. 느린 제 걸음으로 육교에서 30분 넘게 걸어가야 있는 달동네의 제 집까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따라온 청년은 한 손에 든 나물 대신
돈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나물 제가 다 살게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줘요, 학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빔밥이거든요. 나물이 비싸서 요즘 못 해 먹었는데 나물 싸게 파시잖아요. 제가 다 살게요.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저 이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저한테 안 파실 거예요, 아주머니?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청년은 넉살 좋게 말하며 제게 돈을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저 정도 또르겠구나 싶었습니다. 저 청년처럼 예쁘게 자랐겠지 싶어 아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날은 아들 생각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날부터 청년은 매일 나타났습니다. 매일 5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달려와서는 제가 나물을 한 바구니를 가지고 있던 10바구니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나물들을 몽땅 사갔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이제 해 넘어가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런 호의가 고마웠지만 그게 2주를 넘게 매일 반복하자 조금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마음 써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 나물 사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오늘도 나물 사러 왔어요. 저 학생, 이제 나물 안 사갔으면 하는데. 네? 왜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매일 사가면 어떡해요. 매일 누가 다 먹어. 마음은 고맙지만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나물을 좋아해서 사가는 건데요. 그리고 제 친구들 진짜 잘 먹어요. 매일 하나도 안 남기고 나물 다 먹는걸요. 아주 더 달라고 난리예요. 그래도 젊은 학생이 더 좋은 거 먹어야지. 맨날 이런 거 사 먹는데 돈 쓰면 어떡해요. 에이, 저 돈 많아요, 아주머니.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철 나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미안해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고맙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냥 남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남을 판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네? 아이고, 그래도 청년은 정말 생글생글 예쁘게도 웃으면서 기분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야무지게 장바구니까지 챙겨와서 나무를 챙겨가는데 더는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청년에게 매일 나무를 팔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청년은 날이 점점 추워진다며 가끔은 따뜻한 차를 사오기도 했고 따뜻한 핫팩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런 거였지 하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 청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물이 보이면 무침도 하고 볶기도 해서 챙겨주기도 했죠. 청년은 그럴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예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때 하나 묻지 않은 얼굴로 작은 거에도 웃어주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더 열심히 아이를 키웠었지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6시가 다 되도록 청년이 나타나지 않아서 뭔 일이 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육교 아래를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복 차림이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태권도복도 제대로 여미지 않고 청년은 헐레벌떡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오늘은 늦었죠? 추우신데 어떡해요. 얼른 들어가셔요. 뭘 그렇게 뛰어왔어요. 추운데 옷도 안 걸치고. 그런데 옷이 그게 뭐예요? 태권도장 다니는 건가? 저 태권도 사범이에요, 아주머니. 멋있죠? 아이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싸움을 잘했구나. 그건 싸운 것도 아니죠. 저 이 앞 태권도장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가르쳐요. 맨날 애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온 거였는데 겉에 외투 입고 있어서 모르셨구나. 멋지네요. 우리 아들도 태권도 참 잘했는데. 아들이요? 아드님이 있으셔요? 다음에 한 판 해야겠는데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 저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요. 청년의 사정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럼 제 사정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그날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었거든요. 어색하게 웃던 청년은 나무를 다 챙기고 언제나 그랬듯이 제 자리 정리까지 도와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태권도복 입은 모습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떠올라 힘들었네요. 처음으로 왜 아들 사진 한 장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청년과의 인연은 가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몸에 배인 습관처럼 비 오는 날 아니면 매일같이 나무를 캐고 팔러 나갔고 청년도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랑 아들을 잃고 시댁에서 도망치듯 나온 뒤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버거워서 사람을 기피하다시피 했는데 참 소중한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유지되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쯤 매일같이 청년을 만나며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던 청년이 어느 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바쁜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시작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오늘은 오겠지 하고 새로 한 반찬까지 잘 챙겨서 나갔는데 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제 나물도 지겹고 해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려는 건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찾아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없이 발길을 끊을 청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하루는 날이 넘어가도록 육교에서 기다려도 보고 하루는 그 근방을 계속 돌아다니며 서성여도 보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청년이 태권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네 태권도장이 어디 있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닌 것 같아요. 학교가 많은 동네라 그런지 학원은 또 얼마나 많던지 제가 인터넷 검색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무작정 태권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물어 찾아가거나 간판 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번째 태권도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인지 태권도복 입은 사람 몇 명이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여기 박지원이라는 선생님 있나요? 키가 되게 크고 잘생긴 청년인데. 지원이요? 네, 있어요. 수업 받으러 오셨나요? 지금은 없는데. 저는 저와 청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제 초라한 행색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 싶어 일부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이지 않아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제 말이 끝나자 어느새 모인 태권도복 차림의 직원 서너 명이 아 하며 저를 보고 웃어주더라고요. 지원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매번 남을 저렴하게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매번 비빔밥이 전부지만 그게 어딥니까? 싱싱한 나물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물을 사간 건 청년인데 청년이 제 얘기를 얼마나 좋게 했길래 이렇게 칭찬들을 해주는지. 너무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그런지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몸둘 바를 몰라서 감사하다고 계속 꾸벅대다가 다시 청년의 행방을 물으니 어쩐지 좀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지원이가 지금 일주일째 도장에 못 나오고 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병원도 안 가본 것 같더라고요. 병원을 왜 안 가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게 지원이가 형편이 좀 안 좋거든요. 병원비 걱정돼서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저희한테도 말을 안 하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청년이 너무 걱정되어서 사정사정해 가며 겨우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태권도장을 나와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이만 집에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겨우 받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건지 아파서 제정신이 아닌 건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 주소를 물어봤고 그 청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청년의 얼굴은 심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열도 펄펄 끓더라고요. 배가 아픈지 배를 움켜쥐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집안 꼴도 정말 엉망이었죠. 학생, 괜찮아요? 아주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집도 엉망인데 대접할 것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아파 보여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저 태권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한 이틀 더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병원부터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같이 가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청년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저를 막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구나 싶었죠. 병원비가 걱정돼서 그래요? 네. 저는 부모님도 없고요. 이 집도 작년에 전세 대출 받아서 겨우 구한 거고 아프면 일도 못해요. 병원에 가면 혹시나 수술해야 되거나 큰 병이면 아픈 것보다 병원비가 너무 무서워요. 아픈 건지 슬픈 건지 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제 아들 같은 마음에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119를 눌렀습니다. 학생, 병원비 얼마가 나오도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곧 119가 도착했고 학생은 구급대원 2명의 부축을 받아 차에 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응급실로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의사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위에 구멍이 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이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참은 거냐며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수술해달라고 했고 다른 의사가 청년과 저에게 이런저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빠르게 한 뒤 청년을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 청년은 2주 정도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 마취해서 깨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청년이 필요한 물건이나 죽 좀 만들러 청년의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지 여기저기 엉망인 집구석을 청소부터 했습니다. 태권도 대회에서 받은 상이며 청년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까지 꼼꼼하게 닦아냈죠. 가족 사진을 발견했을 땐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봤습니다. 저와 죽은 제 남편,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가족 사진이 어땠었나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남의 가족 사진에 괜히 마음이 적적해져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죽을 좀 끓이려고 냉장고에 뭐가 있나 열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사간 나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동료들이랑 비빔밥을 해먹어도 많이 남았는지 집에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더 좋은 걸 먹여야 하는데 못 먹어서 병이 났나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나물들과 야채 몇 개 잘라서 죽을 끓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본 청년의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자처해서 청년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청년은 좋아진 안색으로 다시 예전처럼 예쁘게 웃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 번씩 돈 걱정이 되는 건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한숨을 쉬기도 하더라고요. 퇴원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드디어 퇴원을 하는 날, 청년에게는 정리할 게 많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몰래 가서 병원비를 다 결제하고 왔습니다. 제가 절대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병원비 걱정 말라고 하고 데려왔으니 마땅히 책임은 져야 하죠. 시댁에서 나올 때 챙긴 통장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보험 팔고 가게 하면서 아들 위해 모아두었던 돈이라서 쪽방 하나 얻어도 많이 남을 정도였죠.
제가 병원비를 댄 것을 안 청년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주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 병원비잖아요. 당연히 제가 내야죠. 내가 병원비 걱정 말고 오자고 했잖아요. 저 약속은 지켜요. 그래도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엄청 나왔을 텐데 그 큰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셨어요. 얼른 영수증 줘보세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얼마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아들 같아서 그래요. 아들 같아서. 내가 말했죠.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죽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죽는 순간 옆에 있었고, 죽어가는 모습도, 죽은 모습도 다 지켜봤어요. 그게 너무 큰 고통이라 나도 따라 죽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혼자가 되어서 대화하는 사람도, 어떤 인연도 하나 없었는데, 그때 학생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도 있었지 하고, 다시 사람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고마워서. 아주머니, 사실은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 안 계신다고. 돌아가셨어요. 고등학생 때 고아가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교 등록금 벌려고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하고, 정말 아등바등 살면서 부모님 안 계신 게 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아주머니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아주머니처럼 참 아름다우셨거든요. 괜히 엄마 다시 만난 것 같아서 맨날 나물도 사고 오바도 했는데. 학생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도 참 애교가 많았거든요. 안 죽었으면 학생 또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면 제가 아주머니 아들 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되죠. 그럼 내가 이제 학생 엄마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 들 곳도 기댈 곳도 없어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죽나? 죽으면 누가 날 기억해주나?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기억하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지원이가. 학생은 정말 7살짜리 아이처럼 내 무릎팍에 얼굴을 묻고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나는 울지 말아야지, 위로해줘야지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는 날 병실에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년과 정말 엄마 아들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사는 달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사갈 곳을 찾던 중 우연찮게 청년의 집 근처에 괜찮은 방이 있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청년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제가 상을 차리면 청년이 맛있는 냄새를 킁킁 맡으며 집에 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TV를 보는 소소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박한 일상이 제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참, 청년, 아니 우리 아들은 제게 병원비도 꼭 다 갚을 거라며 매달 꼬박꼬박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돈을 다시 꼬박꼬박 저금을 하고 있죠. 먼 훗날 제가 죽으면 제 두 번째 아들한테 주려고 말이죠. 지원이가 즐겨 듣는 채널에 이 사연을 꼭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원이가 알려줘서 저희의 인터넷도 제법 할 줄 알거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